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망세가 짙은데요. 신중한 판단 또 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국내 시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3% 오르면서 2,45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인데요. 기관이 300억 원 정도 팔자세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게요. 0.48% 오르면서 88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국내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금요일에는요, 뜨거운 금요일에 차가운 남자죠. 저희 윤진 멘토님이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맡아주실 겁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그런 통찰력으로 다양한 이슈들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해외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27% 내리면서 6,65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0.32% 떨어지면서 2,655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03% 오르면서 89선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 지수로 볼 수 있는 골드는 0.05% 소폭 내리면서 1,34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33% 내리면서 66달러로 거래 중이네요.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는요.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좀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에 뒤에 이어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도 시리아 공습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쯤 시리아 공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던 지난해 미국 기업은 중국 투자를 늘린 반면 중국 기업은 미국 투자를 3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투 간의 상반되는 투자 양상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뉴스 좀 속상한 뉴스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국이랑 이제 러시아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냉전 체제가 거의 구축이 됐다라고 얘기 드릴 만큼 좀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시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좀 포커스가 많이 됐죠. 이제 시리아 쪽에서 독가스를 통한 테러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냥 못 넘어가면은 뭐 미사일이라도 쏘면은 우린 반대로 타격을 미사일 기지까지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양국 간에 이제 냉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냉랭한 세대다. 냉랭한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좀 리스크적으로 볼 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장애 상황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보시면 S&P가 이제 상승장으로 좀 상당히 올라갔다가 중간에 웨이브를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증시 기준으로 이쪽을 분석할 때는 이제 트럼프가 기존에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와의 어떤 유대 관계를 뒤에서 맺어왔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오다가 외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러시아와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액션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나오냐면 이제 시리아 사태에서 쓰였던 독가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벌써 러시아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세를 감안하고 무슨 냉전 체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는 정도의 건수인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군사 배치까지 이동을 할 이유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외적인 액션을 통해서 이제 내부적인 리스크를 없애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리스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부적 의미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이슈인가요? 네, 일단 핵심적으로 중국 그리고 미국의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이슈인데 이제 최근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승자가 누군지 뭐 패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투자 가치상으로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지금 이슈입니다. 상대적 같은 좀 방향을 보일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좀 투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양국이 모두 보호무역 체제를 취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그 해외 선물 신세계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인구수에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의 체제상으로 이제 원래 중국이 보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공산당으로 인해서 근데 이 자본주의를 방향으로 해서 오픈을 좀 들어갔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래도 개방을 취지를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반대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가 보수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방향성을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제3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국가들이 오히려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인구수로 볼 때 중국이 조금 더 그래도 앞으로 소비 시장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방향성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좀 중국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일단 이게 지금 미국상으로 좀 보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 투자죠. 미국 기업들, 미국 금융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건 언제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언제나 해오고 있었고요. 이게 양방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투자를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내놓으면서 사실 이 이슈가 기존에도 이미 금융권 산업에서는 불거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할 거면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봤자 괜히 리스크만 증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볼 때는 당연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미국 기업들이 대중 투자는 뭐 그대로 개방이 오히려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현재 상황에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진 멘토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 주석이 보아오 포럼이죠. 그죠?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포럼에서 현실적으로 개방이란 단어를 처음부터 썼어요. 이제 오픈 개막식부터. 이제 뭐 중국의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에 대해서 해외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최근에 이제 WTO 분쟁에 들어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양자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한테 우리는 개방의 이슈를 제시를 했으니 미국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해봐라라는 쪽으로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오케이 호조세로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완전 개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왜냐? 중국이 과거에도 뭐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방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제 공산주의를 좀 이용해서 반개방이죠.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실행을 하면서 개방을 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갑의 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를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이 부분을 오픈되게 보질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 내에서는 좀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세력은 없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40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세에 대해서, 아니,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리고 품목도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을 수입해 와가지고 제조업을 맞춰서 다시 또 재가공해서 파는, 혹은 뭐 다른 기술들을 수입해 와서 파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내에 공급하는 생산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올라가는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대표 인사죠.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번에 IMF 라가르드 총재랑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미국은 사실 생산을 중국에 위탁해서 생산을 오면서 생산 단가를 낮춰왔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에 그걸 통해서 마진 코스트를 많이 봤다. 그리고 적은 단가로 생산을 많이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을 많이 높여왔다. 그만큼 이익을 봤기 때문에 중국과의 유대를 끊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마윈의 이 발언은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중국의 보호무역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베이스가 깔려서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런 보호무역주가 전혀 없었다면은 이베이나 혹은 뭐 아마존 같은 친구들이 또다시 중국을 들어가서 장악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정책상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와인이 이 얘기를 하기에 좀 발언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경제 냉전이다 라고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냉전, 굉장히 짧고 굵게 한마디를 주셨는데, 네.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냉전하면은 꼭 이제 총구가 오가고, 아니면 최소한 요즘 뭐 21세기니까 미사일이라도 들이대는 이런 상태를 냉전이라고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제가 요즘은 힘이고 권력이고 네. 미사일보다 더 셉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경제에서 휘두르는 힘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있어서의 갑의 위치, 뭐 인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금융의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다라는 면에서 경제 냉전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근데 여기 경제 냉전이라는 말씀에서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 이제 역시 G2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대 국가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에 G2인 두 국가를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매매 전략 점검도 함께 해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이제 오일 생산에서 본격적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제 미래상으로 볼 때 공급 과잉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어요. 왜냐, 일단 이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일단 이란이 공격적인 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고, 여기에 투자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오일이 어제장에는 약간 웨이브를 치면서 움직여줬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장에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장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 이유가 사실 저번 주 베이커즈 굴착장 비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즉 미국의 셰일 생산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란 쪽에서는 생산량을 증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큰 차트상으로 떨어뜨렸던 이 두 국가죠. 이란과 미국, 두 생산량이 핵심적으로 시장에 변동을 줬었는데, 이 국가 중 하나가 생산 부분이 차질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공격적으로 미국은 감소했더라도 이란으로 인해서 차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커 굴착장 비수 기준으로 해서 자꾸 시장을 많이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최근 장에 들어서는 이제 이란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S&P로 좀 넘어가시면은,
S&P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VIX 지수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예. 사실 뭐 최근에 뭐 무역 전쟁 이슈도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냉전 부분도 불거지고 있고,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차트가 상승 방향으로 약간씩 계속 올라가주면서 VIX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호조세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는 시스템 트레이드 기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자꾸 포커스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VIX 수치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시스템 트레이드들은 다시 재진입 물량을 넣을 수밖에 없고 청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시장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VIX는 변동성 지수죠. 네. 리스크 자체입니다. 리스크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시스템 트레이드들은 매수 물량을 매도 물량 대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과 S&P 500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오일 부분에서 우리 시리아 내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사실 공급에 또 차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슈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오일 상승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이 시리아 사태 부분이 과거의 차트를 떨어뜨렸던 핵심은 아니다 보니까 이 시리아 건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오일 차트의 상승 방향으로 펌핑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 앤 가이드도 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금요일에는요, 중국어까지 셜라셜라 또 잘 가르쳐주시는 우리 자상한 멘토님이시죠. 최하영 멘토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중국어까지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도 다양한 네. 진단 또 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슈 두 가지 분석하기 이전에 전일장 중국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장을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한 줄 시황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역 전쟁이 끝나니까 중동 위기가 온다. 뭐 그런 얘기로 어제 시황을 한 줄 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하이난에서 있었던 보아오 포럼 이후에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완화된다는 어떤 느낌을 주면서 시장이 사실 한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중동 지역, 즉 시리아 쪽에서의 어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교전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뭐 같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이제 그 시리아에 대해서 뭐 연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황 분석해봤고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의 상하이 상장 주식과 홍콩 상장 주식 간의 직접 매매를 뜻하는 후광통과 성광통의 한도를
5월부터 4배 증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대표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최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1분기 매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배나 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후광통과 선광통 그쪽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시진핑 주석이 했었던 금융 개방과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어떤 배경에 좀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과거에 후광통이 시행됐을 때가 2014년, 15년 그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외국인한테 중국이 드디어 개방을 한다라는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불만이 뭐였냐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1일 130억 위안,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막 한때는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금융 쪽에서 개방을 하게 되면서, 1일 한도를 520억 위안으로 4배나 증가를 좀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중국 쪽에서 그냥 다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이제 A주라고 하는데요. 이 A주를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키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자금의 어떤 한도액을 한 520억 정도로, 520억 위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4배 정도 증가를 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배나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같은데요. 이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한도를 좀 증액을 시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할 때도,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대신에 이제 갖고 가지 마라.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차이나 드림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금융 쪽이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홍콩 쪽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열어준 게 후광통, 선광통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 즉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증시를 상승시키고 뭐 기대감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어떤 금융 제재를 좀 완화시키겠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 자체가 뭐 그냥 주머니 돈 정도로 쌈짓돈 정도의 어떤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자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규모가 큰 금액 큰 종목들이죠.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매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과거에 후광통 시행됐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중국 붐이 일어났을 정도로의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개방을 시켜서 한도를 4배나 증가시키게 된다라면 주가의 어떤 상승, 부양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은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 때마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얼마큼 늘었느냐, 실적이 얼마큼 늘었냐 이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기업 쪽의 실적 발표를 좀 살펴보니까 뭐 길리 자동차, 뭐 상하이 자동차, 광주 자동차 뭐 이런 자체 브랜드의 어떤 승용차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의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150%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얘기가 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베이징 북경 자동차인데요.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EC 시리즈 이런 쪽 자동차가 이제 매출이 지금 183%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북경 자동차가 데리고 있는 자회사가 이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자동차 업계를 분석하는 어떤 시장 전문가는 이제 전기차 업종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시기는 바로 올해 2018년도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시장에 탄탄한 수요가 이미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올해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성장 이후에는 좀 둔화가 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기가 시작된다고 한 건데 중국 사람 말이고요. 저는 이제 뭐 그 예전부터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산업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더 집중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 문제 같은 부분은 중국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즉 특히 그중에서 전기차 쪽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놓치고 가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미래 먹거리를 그냥 놓치고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전기차 쪽에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어떤 시장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거고 정책적으로 좀 육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향후에 한 10년 이상은 계속 성장의 어떤 가도를 달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2020년도 중후반부부터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들은 또 어느 정도 달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본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우리 멘토님은 혹시 전기차 한번 타보셨어요? 전기차는 저기 카트 그런 거. 네. 저기 놀이동산 가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죠. 아직 안 타보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전기차에 대한 악재들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폭발 사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재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테슬라가 이제 폭발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에 대한 경위는 이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부딪혔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후속적으로 받은 거죠. 근데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려고 했더니 배터리들이 이제 7,0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갔는데 감전의 위험 때문에 불을 끄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고가 이제 더 크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성에서 아직은 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난 이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충전소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 경쟁업체들에게는, 왜냐하면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나 리스크를 제거시킨 다음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중국 쪽이라면 더 호재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세계 1등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런 쪽에서 악재가 나왔다라면 경쟁업체의 악재, 이런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또 가이드를 한두 편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의 가이드는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이런 말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쫓아가다가 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좀 느긋하신 성격이시죠?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여행 다닐 때 보통 보면 이제 패키지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그런데 저는 패키지 여행을 안 다니고요. 무조건 자유여행만 가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를 보더라도 느긋하게 좀 그 여행을 좀 즐기는 거. 그게 더 많이 남고 그냥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사진 찍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 가이드 앞에 인생은이라는 게 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식도 좀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그 반응하지 마시고 또 조금 느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길게 안목을 보시면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멘토님의 의견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유망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이제 북경 자동차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징 지처라고 해서 지금 홍콩 쪽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상해, 심천 이런 쪽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홍콩 쪽에 있는 기업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또 현대차와 합작을 해서 지금 베이징 현대로 중국의 이제 그 자동차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베이징 현대를 설립해 놓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중국의 4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창이, 베이징 벤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크라이슬러 이쪽하고도 합작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현지 브랜드와 합작 회사 17곳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4대 자동차 회사 이렇게 보여 있는데 중국은 이제 재미가 있는 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현지 기업과 5대5로 합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이징, 현대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현대가 50%, 북경 자동차가 50%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회사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싶은 게요. 그 자회사 쪽에 이제 BJEV라고 해서 이제 베이징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이니까 뭐 중국 내에서도 굉장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100억 위안 정도를 들여서 이제 장수성 창조라는 곳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가동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 가까운 98% 증가한 전기차를 판매했고 중국 내 전체 시장에서 13%라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북경 자동차에서는 이 BJEV라는 이 회사를 이 신재생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상장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북경 자동차는 2025년까지 연료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어떤 전기차 판매 능력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60만 대 이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랑 좀 합작했다라는 부분 때문인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북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하락세가 지난 연초 1월 달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며칠 전에 나왔었던 이런 큰 음봉 자체에서 꼬리를 달려준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작년 연말로 가게 되면 저점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으로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차트상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임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진행될 수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부터 저 위쪽 고점 라인 때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매 포인트를요. 현재가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9위안 정도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위안은 손절 가격대는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는 7.5위안 정도, 목표 주가는 11.5 또는 12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부터는 좀 가격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경 자동차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저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클럽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임진 멘토님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네, 멘토님 오늘도 코인 이슈 강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9시 시세입니다. 시세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 비트코인과 에이다, 뉴 이코노믹 무브먼트, 아인슈타이늄, 이더리움 모두 큰 폭의 상승 혹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좀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큰 폭의 상승장이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거래량 순위별 국내 코인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위로 올라왔고요. 2위로는 이오스, 3위로 에이다가 자리했고 4위는 리플, 5위로 트론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800만 원을 좀 넘어선 상태네요. 어저께 폭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저께 폭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자리를 일단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800선도 약간 깨졌다가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사실 제가 저희 서울경제TV 톡스타죠. 톡스타 톡방에다가 이제 8,100선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8,100선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해서 시세 분석해봤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짚어볼 이슈 두 가지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이오스를 상장한 국내 모든 거래소가 에어드롭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오스에 대한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40%나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에어드롭은 무엇이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모든 연준위원들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연준의 의사록 공개 그리고 암호화폐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코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이제 이오스가 에어드롭을 좀 지원하겠다는 이슈인데, 사실 에어드롭이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에어드롭은 이제 1대1 간으로 이오스를 이미 보유한 자들에 대해서, 기존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하는 코인 토큰에 대해서 배치를 시키는 그런 부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좀 함께 늘 하셨던 분들은 이 에어드롭에 대해서도 좀 아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이오닥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오스를 100개 이상 가진 고객들에 한해서 1대1 비율로 코인을 지급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밝혔는데 이오스 에어드롭을 지원하는 거래소에서는 또 100개 미만의 소유자들에게도 1대1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좀 내용이 아까 뉴스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뉴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오스가 이오스닥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코스닥 같은 그런 느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오스를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 배당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오스를 그동안에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토큰을 배당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이라는 이유는 이제 뭐 100개를 보유했다 그러면 100개만큼의 이오스닥을 배치를 시키는, 배당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래소를 통해서는 100개 미만의 분들도 지금 이 이오스닥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계좌가 다 개개인의 계좌가 아닌가, 계정이 아닌가, 개개인의 월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은행에서도 그러고 그쪽 이오스 쪽에서도 잡힐 때도 마찬가지고 이 거래소 통째 계좌 하나로 잡혀요. 계좌 하나로 잡힙니다. 은행에서도 사실 지금 뭐 업비트로 거래를 하시든 뭐 빗썸으로 거래를 하시던 이 빗썸이나 업비트 계좌 통째 계좌 하나로 원래는 잡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 계좌가 배당이 되면서 그렇게 배당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오스 측에서 거래소 측의 통째 이오스 거래량에다가 이오스닥을 배당시키는 방향으로 이오스닥을 던지기 때문에 이오스닥을 소량 보유하신 분들께도 이 거래소 측에서는 이오스닥을 그대로 나눠줄 수가 있다. 우리가 한 번에 10만 개를 받아서 뭐 100개 혹은 뭐 50개 가지신 분은 50개, 뭐 33개 가지셨다, 33개 이런 식으로 배당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량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오스닥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셔서 캐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캡처 부분이 있습니다. 뭐 표현을 저희는 뭐 스냅샷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스냅샷은 이제 일정
거래일이 딱 됐을 때 이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당을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딱 캡처를 들어갑니다. 예, 스냅샷을 딱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5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 스냅샷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금일장부터도 사실 거래량들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15일 오전 10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어드롭을 위한 스냅샷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오스를 굳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이제 1대1 배정을 마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측에서 이오스 얘기 전에 에어드롭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드렸다 보니까 이오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에어드롭이 나온다. 그럼 이오스를 좀 투자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가 있겠구나. 왜냐? 주식에서는 배당과 같은 역할이니까요. 배당과 같은 역할로 인해서 일단 가치가 오를 수 있겠구나.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호조세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인 이슈 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코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과는 약간 멀어 보이는 내용이죠. 3월에 FOMC 의사록 공개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부분 좀 착각하시고 넣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FOMC가 이제 사실 중요한 이유가 원래 해외 선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가 항상 FOMC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한번 글로벌 이슈를 다룰 때 잠깐 다뤘죠. 이 해외 선물에서 항상 핵심이 되는 이슈는 FOMC가 첫 번째입니다. 미국 CME장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미국 CME장 안에서의 FOMC 회의 이사록이 그저께 기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기준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거래하는 이 비트코인이 해외 선물 CME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이게 금융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상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금융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장이든 뭐 해외 거래소든 전부 다 US 달러와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 달러에 대한 변동성, CME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이 FOMC에서 내리는 이 달러에 대한 가치평가, 이 부분이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암호화폐의 통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암호화폐의 통화상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꾸 상승장일 때는 다 이제 베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락장일 때는 돈을 다 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리시잖아요. 거래소가 순매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해외 선물이 되니까요. 해외 선물이 되니까 해외 선물에서 그냥 매도를 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근데 국내는 해외 선물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떨어질 때는 코스피 뭐 인버스 혹은 뭐 코스닥 인버스 이런 종목으로 베팅을 들어가면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인버스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하필이면 또 US 달러 기준의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FOMC 의사록을 얘기를 꺼내놓고선 뭐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연준 물가가 향후 기존 2% 목표치, 기존엔 계속 2% 목표치를 도달을 못했습니다. 근데 향후 3개월 내에 2% 목표치를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때는 88%까지 높게 좀 치고 올라갔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CME 차트에서도 USD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항상 해외 이슈들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코인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건데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하락장 대응 종목을 갖추랍니다. 하락장 대응 종목을 갖춰라. 그래서 이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가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코인이 아니라 통화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베팅을 하실 때, 좀 거래를 하실 때, 이제 그냥 이 비트코인이 사실 코인장들이 최근
까지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를 오픈하시면은 전체 다 빨간불이거나 전체 다 파란불이거나 항상 거의 다 이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가 좀 파란불이 자꾸 켜지면은 돈을 다 빼버리시는 이런 상태가 되셨는데, 사실 이 파란장에서 반대로 벌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릴 트루 USD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루 USD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트루 USD라는 종목이 원래 기존에 그냥 통화거래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원래는. 트루 USD라는 그냥 가상화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USD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반대로 USD를 사는 이런 과정을 그대로 통화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트루 USD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하락장 전용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고 장이 좋을 때 내려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장에 좀 보시면은 장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일장 좀 어제장 장이 좀 좋아지니까 반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랑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랑 180도 전환 차트입니다. 그래서 원화거래 기준으로 최근장 오늘 기준장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보였죠. 그죠? 반등을 보여서 상승 살짝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BTC에서 트루 USD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랑 반대의 흐름을 띠고 있다라는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사실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그냥 매수면 진입, 매도면 빠져나옴. 그냥 지금 하락장에 빠져나오고 매수면 진입에 이런 너무 추격 매매 위주로 매매를 좀 하게 되시는데, 반대로 시장이 돌아갈 때도 그때도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하시면서 이때 트루 USD 종목을 좀 편입하셔가지고 거래하실 때 항상 인버스 종목을 갖추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해외 선물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지금 해외 선물을 그냥 이 시간에도 제가 해외 선물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해외 선물 리딩을 하고 해외 선물 차트를 높은 데 놓고선 비트코인 해외 선물 매도를 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그걸 막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았다 보니까 국내장에서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굉장히 그 공매도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삼성증권 이야기 때문에. 근데 하락할 때도 이렇게 코인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선물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 매매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인버스 ETF 이런 종목들과 가장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친구는 이제 통화상 거래다 보니까 과거에 FX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FX라는 장을 해외 선물하시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FX는 이제 양국 통화 간의 거래입니다. 사실 뭐 US 달러와 원화, 그죠? 원화 이제 외국으로 나가실 때 이제 US 달러로 구매를 해서 환차익을 만들고선 이제 나가시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국내 들어오실 때는 원화로 구매를 하시고, 이 과정들이 사실 환차익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환차익 거래예요. 그냥 현물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걸 못 느끼셨지만, 근데 이게 장으로 원래 존재를 합니다. FX라는 장으로. 그리고 이 장이 똑같이 지금 가상화폐 통화장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원화거래 기준으로 자꾸 코인을 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BTC와 ETH라는 차트들이 생기면서 이 거래장들 기준으로 많이 좀 커나가고 있다. 통화상 거래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커스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전문 종목으로 트루 USD, USB가 아닙니다. USD. 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리스크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스크에는 어떤 유의점이 좀 있을까요? 최근 장에 일단
지금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 평가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6,800선 정도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6,800선이라는 건 이제 US 달러 기준입니다. 6,800선 기준으로는 바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관들이 3대 1입니다. 3이 매수, 1이 매도. 이 정도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차트에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반대로 또 매도 장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죠. 지금 최근 좀 시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일단 8,000선을 돌파를 들어가면서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관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아직까지는 좀 괜찮게 끌고 가실 수 있지만 다시 반전되실 때 이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진 멘토님과 코인 이슈앤 가이드도 잘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노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내일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